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구요.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호황이라고 하는 편의점 업계, 가맹점주들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생생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져도 나홀로 호황이다라는 업태가 바로 이 유통업태 중에서는 편의점입니다. 업체 수도 올해 들어서 약 2,000개가 늘어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본사는 이익일지 몰라도 가맹점들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편의점 전성시대 가맹점주들은 왜 더 고될 수밖에 없는지 이준인 전국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단체 협의회장 연결해서 가맹점주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단체가 굉장히 명칭이 길어요. 전국 예,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단체 협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맹점주님들이 아마 모이셨나 봐요. 예, 2013년도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 개정운동을 하면서 모인 그 단체의 장들이 연합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상태입니다. 예, 만드셨을 때의 어떤 뭐 의도나 계기 같은 게 따로 있었나요? 예, 굉장히 그 가맹본부의 무한 출정 경쟁으로 인해 그 가맹점주들의 그 어려움이 곧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네네. 저희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기에는 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대화로 하기에는 너무나 좀 벽이 많이 부딪혀서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을 운동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바꾸신 것들도 꽤 있으시죠? 예.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결성을 할 수 있게 합법화도 됐고요. 네. 그리고 일부 위약금의 조항이라든지 좀, 불편 부당한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을 좀 시키기도 했고요. 네. 올해 보면은 편의점 업체들만 잘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에 예. 비해서는 편의점 쪽은 점포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영업이익도 늘었다라고 하는데 본부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영업이익 급증은 가맹본부의 얘기고요. 예. 가맹점주들은 더욱 어려운 영업 환경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맹점주님들도 장사가 잘 되는 거니까 그만큼 본사에 많이 돌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는 가맹본부의 총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가맹점 수가 늘었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네. 가맹점 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곧 저희 가맹점주에게는 경쟁점이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예, 경쟁점이 그만큼 늘게 되면서 저희들의 그 수익 구조는 호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동네 빵집이나 이런 곳들은 동반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미터 이내에는 출점도 못하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편의점도 거기에 적용이 되나요? 예, 편의점은 2013년도 이전에는 모범거래 기준에 의해서 공정의 모범거래 기준의 그 거리 제한이 250m였습니다. 네. 이것은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거리가 250m가 아니고 동일 브랜드에 한해서 250m이기 때문에 타 다른 브랜드가 브랜드는 굉장히 타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맹점주님들은 올해 더 힘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작년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하면은요? 올해 들어서 가맹점의 영업 환경 자체가요. 네네. 영업 환경은 아무래도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늘고 네. 수익이 좋아졌다고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사실 그 내막을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결코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담배가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됐지만은 그 인상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현금 구매하던 분들이 카드 구매로 많은 분들이 전환이 됐고요. 네. 이로 인해서 카드 수수료가 굉장히 좀 급증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 담배의 그 수익 구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10%였던 그 담배 마진이 지금 인상되면서 담배 회사들이 이 담배 소매점 수익을 좀 축소시켰습니다. 얼마나요? 7.5%에서 9.3%까지 좀 축소를 시켜놓는 바람에 사실 카드 결제로 하게 되면은 예전 2,500원에 팔 때 현금으로 팔 때의 수익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수익을 보이는 일부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본다고 한다면 담배가 이제 카드로 팔리게 되고 마진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다지 도움은 안 되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가맹업체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맹업체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편의점 브랜드들 또 상당히 경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죠. 심각할 정도면 예를 들으신다면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점포가 너무 가까울 수도 있겠고 할인 품목에 대한 경쟁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저희 그 나라의 한국의 편의점 수가 네. 편의점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2,500명당 점포 수가 1개 정도라고 한다면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00명당 1개꼴로 좀 과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이런 영업 환경에서 지금 뭐 수익성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가맹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그 가맹본부들의 그 역량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죠. 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단은 이런 편의점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네. 일반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환경 자체도 예. 많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 품목들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홈플러스나 이마트처럼 대형 할인마트하고 경쟁은 할 수가 없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 그런 데하고도 이제 네. 경쟁이 돼서 자유롭게 이 소비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뭔가 상품을 좀 더 싼 가격에 들어와서 마진을 좀 더 남길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할인 예. 행사 같은 것도 좀 기획을 해주거나 이런 점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잊혀졌었어요. 몇 년 전에 그 편의점주 분들이 자살을 하신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예. 이게 본부와의 계약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5년 계약을 해서 그 안에 문을 닫으면은 위약금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게 또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는 어느 정도나 됐었나요? 위약금의 종류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중도 해지 위약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설 잔존가를 물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 지원금, 네. 애초에 점포 오픈을 할 때 지원을 받았던 지원금에 대한 상환으로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예. 그래서 보통 위약금 하면은 나머지 잔여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내는 위약금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위약금은 사실 그렇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네. 진짜 큰 금액은 시설 잔존가입니다. 시설 잔존가. 예. 인테리어를 가맹본부가 오픈하면서 무상으로 인테리어를 해주게 되는데
이 5년 계약하면서 강가상각으로 강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년만 하고 그만둘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2년치의 시설 잔존가를 물어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았던 거, 애초에 그 초기에 지원금을 일시 지원금을 받았던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받았던 그 지원금에 대한 상환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은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상환을 못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이 적자 장사를 하시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그때 이후에 좀 바뀐 건 있나요? 위약금 수준만 지금 좀 축소됐습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12개월치 네. 그 예상 본사가 가져갈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12개월치를 물어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기간별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잔여 기간 3년 이내에서는 6개월치, 그리고 잔여 기간 2년 이내에서는 4개월, 네. 1년 이내는 2개월치 이렇게 축소가 돼서 위약금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사실 이 위약금 제도는 좀 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핸드폰을 개통을 하더라도 뭐 단말기 대금을 2년 분할해가지고 하다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잔여 기간에 대한 그 단말기 대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편의점 업계의 그 위약금 제도는 잔여 기간에 대한 납부가 아니라 본사에서 예상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2개월치, 4개월치, 6개월치를 추가로 내라는 겁니다. 곧 임의대로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예전에는 이것이 12개월치, 무조건 12개월치로 무조건 때렸던 것인데 이거는 본사가 가져갈 수 있는 예상 수익을 물어내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법 없어져야 같은 되는 그런 경우에는 법이기도 한데 예. 이것을 그 가맹사업법 개정할 때 축소하는 수준으로 조금 낮춰진 것이 뿐이다. 조금 저희들한테는 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장님은 편의점 오래 하셨어요? 예, 지금 11년 차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편의점 잘 된다고 월 수익 얼마 보장 이렇게 하면서 이 개점하라는 영업들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참 많은 그 분쟁들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지난번 가맹사업법 개정에 정보공개서를 예상 매출액을 몇 프로 이내에 그 제공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보다도 엄청나게 좀 후퇴했습니다. 네. 저희는 예상 매출액 범위를 30% 이내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 이것이 그 가맹사업법 통과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그 70%까지 그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 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예상 매출액 산정 기준안이 그 통과가 돼버렸어요. 예, 지금 그래서 시간이 이로 인한 다 돼서요. 분쟁이 시간이 이로 다 인한 돼서, 분쟁이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참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편의점에 뛰어들라는 말씀은 전혀 못 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더 예.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인 전국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단체 협의 회장이었습니다.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주치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봉균입니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민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축복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수민이에게는 조금 쓸쓸한 날이라고 해서요. 기아대책에서 만분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02-5544-9544 02-5544-9544번으로 전화주시면 크리스마스에 수민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케이크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효종아, 우리 산타크로스 되어볼래?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재무 이슈와 상담 시간입니다. 주택가격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져도 주택만 포기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비소구, 그러니까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주택 가격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져도 주택을 포기하면 책임을 안 묻는다라는 비소구 대출. 정확하게 네, 어떤 맞습니다. 건가요? 이제 일단 뭐 비소구 대출을 알려면 소구 대출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국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연체하면 이제 담보가 되는 주택이 경매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의 이제 다른 재산, 소득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소구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서 뭐 집 팔고 경매해도 대출 다 못 갚더라도 네. 갚지 못한 나머지 대출금은 이제 집값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은행이 손해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 손해 보는 네. 부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뭐 정부가 보전해 주나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요. 이 대출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 사업하고 내년에 수위를 보고 이제 은행에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소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상자는 예. 어떻게 되나요? 예, 대상이 이제 디딤돌 대출 대상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근데 기존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정도인데 이 대출은 이제 3천만 원 정도, 부부 합산 3천만 원 정도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 주거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금액 6억 원 이하 요거는 동일하고요. 대출 한도는 이제 2억 원 정도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보시기에 이런 비소구 대출이 시행이 되면은 은행에 뭐 손해보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대출에 따른 살아난 책임을 담보물에 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예. 집 문제 때문에 파산한 이런 경우는 좀 없어지는, 막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혹시 근데 이런 걸 또 악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금융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의로 부도내는 경우 네.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은행도 부실화될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금융사도 대출 심사를 조금 더 개선하고 또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임 대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던 거죠? 올해 이제 7월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세우면서 12월 경에 이제 비소구 대출을 좀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다음 달 정도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인 가안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제 집값이 하락할 때 집 사기 위해서 빚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집 말고 다른 쪽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점도 혹시 가져오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이 비소구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집 안에 한정이 돼 있고 DTI나 LTV 심사를 조금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 대출로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생활비 이런 건 경우는 아니고. 사실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대출 제도 자체가 대출을 해주는 은행 또 집을 네.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네. 줄여주는 쪽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비소구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효성은 있을까요? 일단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실효성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DTI나 LTV 심사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장래에 집값이 조금 내려가거나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대출이 막 확산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예, 많이 이용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도 뭐 이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 디즘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집을 사겠다 해서 2억까지 대출을 받기에는 상당히 부담될 것 같거든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연소득 3천만 원이면 급여로 따지면 한 240만 원 그 정도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2억을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 급여의 절반 이상을 빚값내서 써야 되면 사실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왜 만들었을까요? 일단은 비소구 대출이 이제 미국 예.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 해결하는데 집값 문제를 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점들이 있고 또 요즘 이제 이런 대출 때문에 뭐 파산하는 그러니까 집 경매되고 파산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하자 이런 게 네. 이제 정부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상당히 네. 이상적인 상품인 것은 같고요. 예, 일단 시작된 다음에 한번 현황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네, 말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장님도 내년에 월급 올랐으면 좋겠죠. 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네. 정부가 자꾸 독려해가지고 임금을 올리고 있네요. 예, 이제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에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일본 재계, 일본 기업체들은 이제 전폭적으로 밀어줬고, 그것에 이제 화답해서 일본 재계가 그 근로자들 임금 인상을 사실상 이제 결정한 걸로 보이고요. 규제 완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들에게 좀 혜택을 준 부분이 있고, 네. 엔저를 유발해서 수출업체들에게 좀 혜택을 줬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엔고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기업들이 좀 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으니까 기업들은 그거에 상응해서
이제 국민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금 인상을 좀 해달라. 이런 쪽에 이제 정부 쪽에서 좀 압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 우리로 치면 이제 전경련인데요. 26일에 정부와 경제 단체장들이 만나는 그 관민 대화에서 임금 인상하겠다는 그 방침을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 임금 협상에서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임금 인상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에 3년 연속 임금 인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좀 더 좋게 평가를 한다면 일본 정치계와 재계가 수레 두 바퀴처럼 호흡이 착착 맞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왜 이렇게 임금 인상에 좀 목을 매느냐라고 하면은 일본의 이제 고질병이 디플레이션 탈출인데요. 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는 그 소비 회복이 이제 필수적이고, 일본 경제 GDP에서 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회복되려면 임금이 올라서 소비자들 지갑이 두둑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요즘에 소비 증진을 위해서 그 최저임금 인상,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뭐 아까 임금 말씀하셨지만 그 경제 회복이라든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거를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정부 주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얘기만 나오죠. 예, 수레바퀴가 두 바퀴가 잘 돌아가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은 소득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소비를 한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이 그렇게 정부가 돈도 많이 풀고 재계를 압박해서 이렇게 임금도 올리게 하고 그러는데 지갑을 그렇게 많이 열진 않는다고 해요. 예, 일본에서 이제 만든 아빠의 입장이라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아빠의 입장이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일본 백화점 협회에,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신사복 매출 증가율이랑 그 여성 의류 매출 증가율을 빼서 구하는 건데,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그 아빠의 옷값, 아빠의 옷에 지출되는 그 비용이 제일 먼저 삭감되지만 엄마의 옷값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그 데서 착안해서 이제 지수를 만든 거고요. 그렇군요. 예, 이제 경기가 반대로 회복이 되면 이제 아빠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옷 사도 된다라는 어떤 그 와이프의 허락이 떨어져서 남성복 구매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빠의 입장이라는 그 지수 또 이제 좋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또 일본 경제, 또 주식 시장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네, 이 지표를 좀 보면 이 지수가 5월에 고점을 찍은 뒤에 점점 떨어져서 8월에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하고요. 9월 달에 잠깐 상승했으나 그 기세가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종합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아빠의 옷 구매를 통해서 본 일본 경제 상황을 보면 지난 5월이 정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빠들이 옷차림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이 가계 형편이 나아진 것이다. 참 괜찮은 차관 같네요. 네. 그 미국에는 그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좀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엄마의 소비를 보고 경기 동향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우스와이프, 주부들의 그 행동 양태를 보고 판단한다는 건데, 항상 그 통화정책 회의를 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주택 뒷골목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쓰레기통을 보고 여성의 속옷을 보고 경기를 판단하는데, 별로 해지지 않은 속옷이 쓰레기통에 있다면 경기가 좋다는 증거고, 반대로 많이 해져서 버렸다면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스펀이 직접 하진 않았겠죠?
예, 근데 제가 듣기에는 직접 네. 돌아다녔다고 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안 버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당히 경쟁 우위에 있잖아요. 네네. 네, 중국이 최근에 샌디스크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도 추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샌디스크가 최근 나온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를 좀 추격하는 걸로 나와서 네, 예,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반도체 점유율 순위,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점유율 순위를 보면 샌디스크가 기존에 4위였는데 3위로 도약을 했다고 하고요. 3분기 현재 낸드 플래시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31% 정도 되고요. 도시바가 2위입니다. 20%, 그리고 3위가 샌디스크 15% 정도. 아직은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2분기에 기록했던 것보다 3분기에 이 삼성과 샌디스크의 점유율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2분기에 양사의 점유율 차이가 19% 정도 났는데 3분기에는 16% 정도로 좁혀졌고 샌디스크가 시장 점유율을 2% 가까이 이제 늘렸기 때문에 샌디스크가 중국에 인수된 이후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이 기술력 격차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외국의 해외의 좋은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기술 격차를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이 샌디스크는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이라고 하는 칭화대 인맥 출신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국가적인 기업인데, 이 회사가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중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려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수치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파리 테러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네. 이 파리 테러 이후에 프랑스가 유럽 연합에서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예전엔 그렉시트란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리스가 네. 탈출할 것이다. 근데 프렉시트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때문인가요? 예, 일단 프랑스 내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테러가 일어나면서 극우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극우 성향의 국민전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파리 테러 이후에 이 국민전선의 지지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 국민전선이 주장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민자 수용을 반대하고, 또 프랑스 내부에 있는 무슬림을 내쫓아라. 그리고 EU에서 탈퇴하자. 이 세 가지 이제 주장인데, 이 테러 이후에 이 극우파들의 어떤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국민전선에 마리 르펜 대표가 있는데 차기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 좀 부상을 하고 있고. 여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마담 파리 이런 걸로 이제 마담 프렉시트로 불러달라. 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강성 파인데요.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프랑스가 좀 유럽에서 유럽 연합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 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9856님 외 한 분이고요. 0454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